안녕하세요. 마음봄연구소의 허지은이에요. 오늘은 저희 연구소에서 전문가들끼리 이제 방학 동안 책을 읽고 공부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선정된 책은 그린버그 책이에요.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수치심과 분노 다루기. 여러 가지 정서 중에 가장 중요하게 꼽고 있는 정서가 저는 수치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털어놓을 수 있을까? 그리고 너무 부끄러워서 나조차도 외면하고 보고 싶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그 내용을 펼쳐내고 치료자와 함께 용기 내서 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혹은 왜 내가 이 부분을 여전히 이렇게 살펴보지 못하겠는지 고민하고, 부끄럽지만 외면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려면 이 수치심을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번에 이제 방학 동안 저희가 이 공부를 같이 좀 할 텐데요. 그 중에 일부 내용들을 제가 오늘 읽으면서 이제 관련된 제 생각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읽어드릴게요. 수치심의 본질과 심리치료에서 수치심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수치심은 심리치료에서 1차 및 2차 반응, 깊은 수치심 또는 피상적인 부끄러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수치심은 종종 죄책감과 혼동되기도 한다. 이번 장에서는 수치심을 다루는 작업의 복잡성과 다양한 유형의 수치심 경험에 대한 차별적 개입 지침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수치심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이 장에서는 수치심을 다루는 작업과 관련된 사회적, 문화적, 성별 기반 문제의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해 줄 거래요. 제 바람은 여러분들이 제가 읽어주는 책의 내용들을 듣다가 이 책이 궁금해서 사서 읽게 되는 거죠. 그럼 참 좋겠어요. 수치심을 이제 살펴보면 수치심, 굴욕감이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정서인데요. 다른 모든 정서와 상호작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특히 이 수치심과 굴욕감을 달성하지 못한 욕망의 감정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수치심은 긍정적인 정동이 쉽게 말하면 정서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불완전하게 감소했을 때 발생하는 건데요. 수치심은 기분이 좋은데 무언가가 그 좋은 기분을 방해할 때 발생하지만 그 좋은 기분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욕구를 막지 못할 때 발생해요. 수치심의 이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정신분석 이론에서 수치심과 죄책감의 차이를 명확히 한 치료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이제 의견을 보면 수치심을 자기의 전체에 관한 것으로 본대요. 그러니까 내 존재 전체로 수치심의 감정을 느낀다면, 죄책감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나 보면 행동에 관해서 느낄 때 죄책감을 느꼈다고 이제 이들은 파악했어요. 근데 이제 정서 중심 치료에서 논의할 때는 수치심은 노출되어 존엄성이나 가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수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자신이 관심이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끼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이면 거부당할까봐 두려워한다고 해요. 수치심은 소속감을 느끼고 매력적으로 인식되고 위계적이거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타고난 욕구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는데요. 수치심의 근본적인 정서적 반응은 생존을 촉진하고 자동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진화적으로 보존되어 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견디기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 불편한 감정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수치심을 느낀다는 게, 그걸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표현하는 게, 이불킥했다,
그게 뭐겠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 혼자서 생각해도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이러면서 너무 부끄러워서 이불을 찰 수밖에 없는 행동을 우리가 이렇게 되게 귀엽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 감정이 너무 불편해서 이렇게까지 불편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존하는 인간이 진화해 가는 과정에서 없어질 법도 한데 그런데 왜 이 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을까? 그 얘기는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치료적 맥락에서 수치심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나는 소속되지 않는다. 라는 이런 익숙한 고통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괜찮지 않다고 느껴질 때,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내가 정말 소속되고 싶었던 그 집단에 내가 소속되지 않을 때, 이럴 때 너무 고통스럽죠. 이러한 느낌의 고통은 사람들을 위축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립시키는 거죠. 인간관계에서부터. 그래서 이런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사회적으로 회피하거나 자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데요. 자신의 신체, 애정과 인정에 대한 욕구, 성적 욕구나 성적 취향, 능력이나 아이디어, 야망에 대해 수치심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에 자신이 작아지고 열등하다고 느끼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품이 없는 사람으로 본다고 느낄 때 수치심을 경험하곤 해요. 수치심을 극복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은 자신을 배려하고 수용하는 사람과 대화를 통해 수치심을 개방적으로 머릿속에서 꺼내놓는 거예요. 즉, 내가 어떤 얘기를 하든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 안에 담긴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판단 없이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과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만 있었던 그 사건을 꺼내보는 거죠.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알몸으로 나타나거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자신을 과도하게 노출하는 것을 경험할 때 수치심을 느껴요. 수치심은 또한 사람이 흥분하고 그 감정이 다른 사람에 의해 일치되지 않거나 반영되지 않을 때 발생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거나 흥분을 표현했는데 상대가 이러한 표현을 보이지 않거나 반응하지 않을 때 수치심을 느껴요. 즉, 내가 평소보다 이렇게 평소 같은 표현하지 않았을 법한 감정을 드러냈거나 내가 너무 흥분해서 평소와 다르게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런 나의 모습과 반응을 보고 있었던 상대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수치스러워요. 뭔가 무시받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뭔가 행동을 되게 적절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상대방으로부터 기대했던 반응이 없을 때 나타나는 이러한 위축된 반응이 수치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반응이 없으면 우리가 좀 위축되죠. 그래서 뭐 아이 컨택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말을 더 이어가질 못한다든지 눈치만 보고 있다든지. 수치심은 자기의 모든 측면을 압도하고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방해하게 돼요. 그래서 건강한 핵심 자기감과 생존과 번영에 대한 동기가 상실되어서 자기 일관성을 잃고 패배감과 고갈 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수치심은 이상적인 자기가 되지 못했을 때보다 원치 않는 자기, 즉 매력적이지 않은 자기를 가질 때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내가 추구하는 어떤 나의 모습이 되지 못했을 때 이때도 우리가 되게 좌절스럽죠. 절망스럽고. 그런데 이때보다 오히려 이런 모습은 내가 보이고 싶지 않았어. 실은 그 얘기는 뭘까요?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봐 두렵게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거나 떠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무시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어느 누구한테도 보여주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도 그런 모습으로 내가 있고 싶지 않은 그런 내가 이렇게 갑자기 보여진 거죠. 사람들 앞에서. 이럴 때 수치심을 훨씬 많이 느껴요.
그래서 연구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 될 때 수치심을 느낀다고 실제로 보고를 했고요. 수치심은 단순히 자신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상적이지 않은 자신을 경험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즉, 참가자들은 나는 예뻐지지 못했다가 아니라 나는 못생겼다. 나는 내가 되고 싶은 만큼 잘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나는 나쁘다. 라고 말했어요. 이러한 차이가 단순히 의미론적인 차이가 아니에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적응적 수치심의 비난적 성격과 수치심에서 자기 경멸의 역할을 가져오는 거죠. 이런 차이는. 연구를 보면 경멸하는 거 있죠. 이 경멸한다는 감정은 분노와 더러운 냄새를 맡는 거가 혼합된 거예요. 코를 위로 움직여 멀어지게 하는 행위 경향성이 있다고 제안했는데요. 즉 경멸하는 감정을 느낄 때 우리가 혐오감을 느낄 때 불쾌하죠. 그래서 이런 감정과 연결돼요.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자신을 경멸하는 느낌은 각각 자기 비난적 과정의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경멸감은 특정 신체 언어, 표정, 목소리 톤으로 특징 지어지기도 해요. 경멸의 신체 언어에는 입술을 말거나 나쁜 냄새를 피하려는 듯 코를 들어 올리거나 자신을 우월한 위치로 들어 올리거나 꾸중, 무시, 거절 또는 짓누르는 듯한 손짓을 하는 등의 동작이 포함돼요. 즉 우리가 어떤 특정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과 동반되는 특정 행동들이 있다는 거죠. 부끄러움이라는 용어는 종종 수치심과 같은 단어로 의미로 쓰이는데요. 이 두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수치심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자기 경멸을 포함하는 반면에 부끄러움은 도덕적으로는 중립적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결함이 있거나 무가치하다고 느낄 때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어떤 측면이 다른 사람에게 목격될 때 부끄러움을 느껴요. 예를 들면 사람들은 자신의 치마나 블라우스가 열려 있거나 사람들과 사이에서 방귀를 뀌게 되거나 코를 막 후비는 모습이 목격됐을 때 너무 부끄럽죠. 나 혼자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모습 보여주려고 했던 건 아닌데. 또 다른 차이점은 수치심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느끼는 거지만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도 부끄러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공연하는 사람들이 무대 위에서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같이 보고 있는 나조차 어떻게 막 이러면서 나도 같이 당황하고 저 사람 너무 창피하겠다. 저 사람 지금 너무 긴장되겠다. 당황했겠다. 이런 모습 보여줘서 부끄럽겠다. 예를 들면 가수가 이렇게 가사를 기억을 못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노래를 하다가 이렇게 한 소절 막 건너뛰고 그럴 때 보고 있던 우리가 분명히 가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이 부끄럽거든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미지에 못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불우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엘리트 교육을 받았거나 부유하거나 과시적인 부모를 둔 경우에도 이런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요. 수치심은 부끄러움과는 반대로 도덕적으로 잘못되었거나 비난받을 만한 일에 대한 반응이에요. 어떤 도덕적 기준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할 때 발생하는 감정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감정은 굴욕감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불킥 할 때 느끼는 감정도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죠. 이렇게 가볍게 사람들 앞에 제가 그때 이불킥 했잖아요. 뭐 이 정도는 제가 좀 부끄러웠어요. 이 정도의 감정이라면 실은 이렇게 강도가 훨씬 짙고 강하죠, 수치심은.
왜냐하면 나에 대한 혐오와 경멸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감정이니까요, 수치심은. 그렇다면 굴욕감은 수치심과 같은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또 다른 용어인데요. 이 굴욕감은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수치심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나 혼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근데 굴욕감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자신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지위나 신분을 잃는 것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굴욕감은 자기 비난적인 개인적 평가라기보다는 자신의 지위에 대한 공개적인 비하예요. 누군가 한 사람에게 권력을 행사하여 그 사람의 명예나 평판을 무너뜨릴 때 깊은 상처를 받고 본능적으로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죠. 이런 이유 때문에 굴욕감은 오래전부터 광장에 놓인 채로 썩은 채소를 뒤집어 쓰거나 침을 뱉는 등 처벌의 한 형태로 사용되어 왔어요. 수치심과 죄책감은 종종 서로 혼동되기도 하지만 이 둘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요. 죄책감은 수치심과 표면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아요. 두 정서는 종종 같은 의미로 사용되거나 혼용되는데요. 죄책감은 자신의 특정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포함하는 반면에 수치심은 자기의 가치나 존엄성 등 자기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지각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러한 구분은 학문적으로는 사실이지만 치료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학업 성적은 수치스러워하지 않지만 자신이 매력이 없다는 것은 수치스러워해요.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해보면 죄책감은 상처를 회복하거나 속죄하려는 행위 경향성이 있는 반면에 수치심은 상처로부터 벗어나거나 숨기거나 사라지려는 행위 경향성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수치심은 개인의 가치감과 관련이 있고 종종 자기 전체를 지칭하고 숨고 싶게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반면 죄책감은 행동에 관한 것으로 사과하거나 수종하도록 유도할 수 있죠. 수치심과 죄책감을 구분하는 한 가지 방법은 수치심은 내가 나쁘다를 포함하는 반면에 죄책감은 내가 나쁜 일을 했다를 포함해요. 즉 수치심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만 죄책감은 자신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부모가 아이한테 너 멍청해 라고 말하는 건 수치심을 유발하지만 넌 참 괜찮은 아이인데 그 행동은 적절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이 나쁜 행동이야, 옳지 않은 행동이야 라고 한다면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아이는. 그리고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수치심을 느끼는 일종의 죄책감, 즉 수치심의 과정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책임을 숨기려고 하거나 방어적으로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수치심은 사회적 위치와 지위를 보호하고 집단의 소속감을 유지하기 위해 진화적으로 발달한 반면에 죄책감은 타인을 배려하고 보상하며 관계적 유대감을 유지하기 위해 진화해왔어요. 수치심이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 기분이 나빠지게 만든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위축되고 닫아버리도록 유도한다면 죄책감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유도해요. 수치심은 느끼면 느낄수록 더 고립되는 거죠. 혐오심이 느껴지니까요. 죄책감은 후회할 만한 행동을 했을 때 발생하는 반면에 수치심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행동의 대상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따라서 죄책감은 사람들에게 선택권이 있을 때 발생하지만 수치심은 무력해지고 타인의 행동의 이렇게 대상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모멸감을 느낄 때, 존엄성이 없다고 느낄 때 발생해요. 그래서 폭행이나 이렇게
성적 학대 생존자들이 종종 수치심을 좀 많이 경험하게 돼요. 건강한 죄책감과 건강한 수치심은 행위 경향성이 달라요. 적응적 수치심은 현재 상황에 처한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거나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적응적 죄책감은 회복으로 이어지게 돼요. 부적응적인 형태의 죄책감과 수치심은 또 다르겠죠. 부적응적 수치심은 과거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프로이드는 죄책감을 가혹한 초자아에서 비롯된 병리의 핵심 1차 정서로 보았는데요. 나는 수치심을 죄책감보다 더 근본적인 병리의 핵심 1차 정서로 보고, 수치심을 당하고 그 수치심을 내면화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건강하지 않은 죄책감은 1차 정서라기보다는 성격에 내사된 뭐뭐 해야 한다에 대한 2차 정서적 반응인 경우가 많다. 아, 재밌네요. 여기서의 나는 프로이드겠죠? 갑자기 내용 중에 나가 등장했어요. 다른 때는 나가 없거든요. 자, 수치심과 다른 정서에 대한 논의에서 수치심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자부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부심은 악독이자 미덕으로 여겨져 왔대요. 7가지 대죄 중 하나인 교만. 여기서의 자부심이 교만과 연결되네요. 부풀려진 자기감, 허영심, 심지어 자기 우상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미덕으로서의 자부심은, 건강한 의미로서의 자부심은 자기 상을 확인하고, 자기 상이라는 건 내 이미지죠. 확인하고 자신의 성과에 만족감을 느끼는 감정이죠. 내가 원하는 걸 잘 성취해내고 있어.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끼는 거죠. 따라서 한편으로 교만은 특히 종교계에서 용서할 수 없는 죄로 여겨져 왔지만, 다른 한편으로 심리학계에서의 자부심은 자기 가치와 성취, 자기 존중감에 대한 축하이며 수치심과의 싸움에서 가능한 동맹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종교에서 교만을 굉장히 죄악시하는 이유가 오만해져서, 내가 늘 맞다, 내가 하는 게 나처럼 해야 성공한다, 내가 바라는 시각은 옳다, 이렇게 오만해질까봐. 그래서 타인을 단정짓고 내 마음대로 비난하거나 평가하거나 내가 하라는 방향으로 이제 따라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거나 통제하게 될까봐, 그래서 미리 조심하라는 의미인 거죠. 미리. 그래서 건강한 자부심이나 자긍심은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 내가 수고하고 그 결과가 잘 나온 것에 대해서 나 스스로 나의 노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인정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이제 교만까지 갈까봐 주의하라는 거지, 자긍심이나 그러니까 자부심이죠. 자부심을 느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 번역이 자만심으로 했으면 좀 더 정확했겠네요. 여기서 말하는 건 실은 자부심보다는 자만심으로 번역이 좀 되면 오히려 더 오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만심과 자부심은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적응적 또는 부적응적 수치심인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수치심은 적응적이거나 부적응적일 수 있고, 집단에 계속 소속되어 있거나 건강하지 않은 철수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치료에서는 수치심은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고통스러운 느낌, 즉 부적절함과 가치 부족에 관한 거예요. 수치심은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사라지기를 원하게 만들기 때문에 철수하거나 고립하게 되죠. 그리고 또 보면 이렇게 실험 및 발달 심리학에서의 자기 개념이 발달한 후에야 나타나는 자의식적인 정서로 수치심을 개념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수치심을 경험하려면 self,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과 자기 자신에 대한 타인의 의견을 인식하거나 상상할 수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임상적 관점과 다른 기초 정서 이론가 및 치료자들은 이 EFT에서 수치심을 자기 개념의 발달보다 훨씬 일찍 나타나는 기초 정서로 봐요. 즉 자기 개념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유아는 자기 개념을 갖기 훨씬 전에 수치심이나 수줍음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 이런 동물은 어떤 개념적 방식으로도 자기 개념과 동등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규칙을 위반했을 때 수치심을 표현해요. 개는 알파 주인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수치심의 몸을 숨겨요. 치료에서 수치심은 종종 인지적으로 부정적인 자기 평가의 산물뿐만 아니라 육체적 자기에 연결된 깊은 본능적 반응이며 어떤 형태의 의식적인 자기 평가와도 무관해요.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고립될 수 있다는 거부감과 위협에 대한 온초적이고 자동적인 생리 반응인 거예요. 이러한 수치심 반응 이후에는 체면 상실에 대처하기 위한 인지적 과정이 작용해요. 왜냐하면 그런 내 모습이 노출됐기 때문에 그럼 사람들이 나를 혐오하거나 경멸하거나 나랑 관계 맺고 싶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 부분을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하지? 라는 인지적 과정이 작동하게 되는 거죠. 이 수치심은 혐오감이나 두려움처럼 내재된 것으로 보아야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수치심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돌리는데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밀어내려는 상호행위 경향성을 포함하는 혐오감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심과 혐오감은 모든 다양한 적응 과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진화한 것으로 여겨져요. 수치심 경험은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내담자가 수치심에 접근하거나 자기 경멸을 표현하는 과정의 일부 또는 직접적인 반응으로 깊은 고통에 접근해요. 수치심은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에 비유될 수 있어요.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후천적이고 생리적 반응이 매우 빠르고 철수행위 경향성이 동반되는 거죠. 그리고 때때로는 너무 압도돼요. 그래서 수치심은 인지적으로 파생된 정서라기보다는 인간의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정서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즉 무슨 말이냐? 이거는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내가 이런 행동을 한 걸 사람들이 다 알았겠구나. 아니면 이 행동은 정말 적절하지 않았는데 라는 인식이 되고 나서 수치심을 느끼냐. 아니면 그런 인식이 없이도 내 안에서 본능적으로 그 정서를 느끼냐. 의 차이를 두고 얘기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정서를 구분할 때 보편적으로 구분하던 방식이 죄책감과 수치심은 사회적 정서다. 사회적 산물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되어 왔거든요. 우리가 뭐 분노나 슬픔이나 기쁨이나 이런 감정들은 인간이 생존해 가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보편적 정서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존적이죠. 생리적 반응. 어떤 게 인지되는 것과 상관없이 반사적이라 할 만큼 자동적이라 할 만큼 느껴지는. 그래서 내가 왜 화가 난지조차 모른다고 말할 때가 많아요. 너무 화가 나. 근데 왜 화가 나지는 오히려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곰곰이 따져봐야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느껴지고 표출되는 감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심에 대한 이제 다른 시각을 얘기하는 거죠. 이 또한 수치심 또한 사회적 산물이라고 보기보다 인간이 너무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두려움처럼 우리의 인간의 보편적 정서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학자는 이 그린버그는 얘기하고 있죠.
수치심은 이렇게 다면적인 경험이에요. 그래서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치료에서 이제 모두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서적인 요소, 첫 번째는 신체적으로 가라앉는 느낌. 불안이나 자기 혐오나 자기 경멸을 느껴요. 두 번째, 내면의 자기 평가적 요소가 있어요. 나는 나쁘다, 부적절하다, 결함이 있다, 쓸모없다, 실패자다. 그리고 세 번째, 사회적 요소가 있어요. 타인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나쁘고 부적절하고 쓸모없고 실패한 사람으로 보고 나를 경멸한다. 네 번째, 동기나 행동적 요소예요. 자신의 행동을 숨기거나 감추려는 욕구를 느끼고 그 경향성이 보여지죠. 혹은 경노의 감정 또는 수치심 유발자에게 보복하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한 거니까요. 다섯 번째, 생리적 요소예요. 각성되거나 교감, 부교감의 자율신경계의 변화가 있다거나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해요. 그래서 수치심이라는 이 쉐임이라는 단어는 가리다, to cover에서 유래했고 종종 눈과 눈썹을 가리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치심의 행위 경향성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고 작아지거나 사라지거나 심지어 존재하지 않기를 원하고 타인으로부터 물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 경향성은 앞으로 나아가기, 멀어지기, 맞서기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수치심에서 비롯될 수 있어요. 수치심에서 멀어지려는 경향성은 사라지고 숨고 비밀을 지키려고 하는 걸 포함해요. 반면에 앞으로 나아가기는 다른 사람, 특히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지나치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반면 맞서기는 반격을 수반하고 수치심에서 비롯된 분노와 공격성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수치스럽게 하면 나도 너에게 상처와 수치심을 주겠어 라는 생각이 포함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수치심은 종종 불안을 유발하기 때문에 생리적 불안 증상은 수치심 경험의 일부가 될 수 있어요.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그러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임박한 수치심이나 굴욕감의 가능성을 경고하고 행동을 철회하거나 숨기거나 억제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신호로 우리가 불안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고통 또한 수치심 경험의 한 측면인데요. 수치심은 강렬하고 분열적인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서지고 산산조각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그 감정을 느낄 때. 그래서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내담자가 수치심에 접근하거나 자기 경멸을 표현하는 과정의 일부 또는 직접적인 반응으로 깊은 고통에 접촉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치심을 느낄 때는 굉장히 취약해지고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결국 이 정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 고통을 견디고 새로운 정서적 경험을 가져와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해요. 즉, 이 감정 자체를 외면하지 않고 경험하는 것. 그래서 이 경험하면서 이 수치심 안에 있는 나의 생각과 행동과 몸의 감각들을 판단하지 않으면서 잘 관찰하고 바라보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들을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를 격려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상담을 준비해야 돼서 오늘 이제 수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책을 읽었는데요. 당분간 이 책을 제가 또 읽어야 돼서 다음번에 녹음할 내용도 수치심과 분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하루를 보내면서 내가 여전히 나한테 나를 이렇게 떠올리기만 해도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장면이 있나? 그런 장면이 있다면 다른 무엇보다 고통스러웠던 나를 내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아, 맞아.
지금도 그때만 떠올리면 아, 이렇게 견디기가 참 힘들다. 떠올리기도 싫다. 그때 왜 그렇게 대야만 했을까? 나는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물음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물론 내가 내면에 힘이 있으면 그 장면들을 선명하게 보고 나에게 더 좋은 방향으로 그 장면들을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을 텐데요. 아직 그런 힘이 없을 때는 여전히 내가 떠올리기만 해도 고통스러운 나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아, 여전히 좀 힘들구나. 나한테 좀 괴롭고 아직은 마주하기 버거운 그런 장면들이 아직 나한테 있구나. 그래, 언젠가 내 안에 힘이 더 자라서 내가 좀 더 단단해지면 그때 그 고통 또한 내가 따뜻하게 다정하게 잘 이해해주고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가지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될 거야. 그때까지 그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자랄 때까지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자. 이렇게 나에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좋아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잘 마무리하시기 바래요. 우리 또 만나요.